페이지 111쪽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광전효과와 광센서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볼 거고요. 특히나 광전효과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광전효과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빛에 대한 내용부터 잠깐만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그죠? 근데 예전에도 사실 파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쭉 파동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온 이유가 바로 빛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앞서 우리가 봤었던 파동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자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빛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중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인 파동성이 있다, 그리고 입자로 설명할 수 있는 입자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서 파동의 성질들을 보다 보면은 반사, 굴절, 회절, 간섭 같은 현상들이 있죠. 그지? 근데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파동성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빛이 나타내는 성질 중에서 파동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빛을 입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빛은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입자성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광전효과예요. 그런데 이제 이 광전효과에서는 빛을 하나의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빛의 입자를 우리가 광자 또는 광량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주장을 했었던 광량자설에 대한 내용으로 가지고 우리가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빛은 파동성도 있고 입자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빛이 두 가지의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은 일반적인 파동도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입자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도 파동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쭉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물질파 뭐 이런 식의 내용들도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이제 광전효과라고 하는 내용부터 봐야 되는데, 광전효과에 대한 설명 보시기 바래요. 금속 표면에 자외선이나 또는 X선과 같이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추었을 때 금속 표면으로부터 자유전자가 방출되고, 자유전자인 광전자가 방출되고 광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지금 현재 검전기로 지금 현재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의 금속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속판에다가 빛을 쪼여줄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 금속판에서 전자들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이미 벌써 실험으로 증명이 된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금속판에 빛을 비추어 줬을 때 그 빛이 예를 들어 자외선이나 X선 같이 진동수가 큰 빛이다, 그 말인즉슨 진동수가 클수록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떻다? 크다. 맞습니까? 이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큰 빛을 비추어 줬더니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봤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가지고 파동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빛을, 이런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이런 광전효과 같은 것들을 파동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라는 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우리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부터 보는 것은 빛의 입자성이에요. 입자성. 알았니?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는 빛을 파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죠? 그런데 빛을 입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자그마한 빛 알갱이들이 금속판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자그마한 빛 알갱이들을 우리가 광자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오케이? 빛 알갱이에요. 근데 이때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죠. 이 전자들을 우리가 광전자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면요, 우리는 전자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나타나는 전류들을 우리가 이제 광전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빛의 세기를 이야기할 때 센 빛과 약한 빛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밝다 어둡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빛의 세기를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 파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입자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 빛을 파동으로 설명을 할 때 센 빛, 밝은 빛이에요. 오케이? 이 밝은 빛들은 에너지가 큰 빛들입니다. 오케이? 에너지가 큰 빛들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약한 빛은요, 약한 빛은 에너지가 작은 빛입니다. 작은 빛. 그런데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진동수에 비례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때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그에 따라 진동수가 어떻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약한 빛은 진동수가 작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 놓고 다시 일로 좀 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쉽게 말해서 금속판에 비달갱이들이 다다다다닥 떨어지면서 금속판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이 전자가 떼어졌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빛이 에너지를 공급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빛이 에너지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에너지 때문에 전자가 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약한 빛을 비춰주었을 때 금속판에 도달한 빛의 에너지가 작다면은요, 전자를 떼어내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반대로 센 빛을 비춰주게 되면은요, 이때 당연히 어느 정도 센 빛에서는 전자들이 튀어나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렇다면 거꾸로 약한 빛을 비춰주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온다면은 센 빛을 비춰주면 무조건 전자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 광전 효과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들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첫 번째, 빛의 세기와 관련이 전혀 없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한 빛에서도 전자가 튀어나온다면은 센 빛을 비춰주면 무조건 전자가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약한 빛에서는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센 빛에서는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 현상을 관찰을 했던 거죠. 알겠니?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큰 빛이 전자를 분명히 떼어낼 텐데, 맞지? 약한 빛에서는 떼어내지만 센 빛에서 안 떼어진다는 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약한 빛을 공급을 했을 때 전자가 안 떼어집니다.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금속판에다가 계속해서 그 약한 빛을 비춰주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축적되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언젠가는 전자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은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에너지의 흐름을 따졌을 때 연속적인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빛을 비춰주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면은 그 에너지가 축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자가 튀어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센 빛을 딱 비춰줬는데 전자가 안 튀어나와요. 그리고 약한 빛을 비춰줬는데 전자가 튀어나와 버려. 그런 현상을 앞서 이걸로도 설명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센 빛에서 튀어나오는데 약한 빛에서 안 튀어나와?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빛을 비춰줘도 전자가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알았어? 거기다가 센 빛에 전자가 안 튀어나오는데 약한 빛에서 전자가 탁 튀어나올 때, 그 전자가 튀어나올 때 그 시간 있죠? 빛을 비춰주고 나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시간. 그랬을 때 그런 시간에 지연 현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면은 잠시 뒤에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조건이라면 무조건 전자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현상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동으로는 설명이 안 됐던 거죠. 알겠니? 이런 내용들 말고도 또 다르게 이런 광전 효과에서는 파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단순히 우리가 파동으로 설명할 때는 센 빛의 에너지가 크다, 약한 빛의 에너지가 작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입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다면은 과연 입자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센 빛은 과연 어떤 빛이며 약한 빛은 과연 어떤 빛이냐,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알겠니? 우리가 예를 들어 파동이라고 한다면은 센 빛은 진동수가 큰 빛, 오케이? 그리고 약한 빛은 진동수가 작은 빛,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입자의 개념으로 센 빛을 설명을 할 때는요, 우리가 비달갱이라고 했던 광자 그 수가 많을수록 센 빛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약한 빛은 광자의 수가 적을수록 약한 빛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비달갱이들이 떨어질 때 그 비달갱이의 개수가 많으면 우리는 센 빛으로 보고, 반대로 비달갱이가 적으면은 약한 빛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때 광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빛의 세기와 관련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비달갱이들이 많이 떨어지면은 그게 센 빛이고, 반대로 비달갱이가 적게 떨어지면은 약한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금속판으로 비달갱이가 100개 떨어질 때랑 10개 떨어질 때 우리는 빛의 세기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광전자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때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저런 광전 효과는 결과적으로 광자의 에너지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 이제 비달갱이들이 금속판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그 금속판에 떨어지는 광자의 수가 많고 적고는 빛의 세기를 결정하죠. 맞지? 광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이 빛의 세기가 셀 것이고, 반대로 광자의 수가 적으면은 그만큼 빛의 세기가 약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금속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그런 과정은 빛의 세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이 광자의 에너지 크기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비달갱이 하나하나마다 에너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광전자 한 개와 광전자? 광자 한 개와 광전자 한 개가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로 광전자를 떼어낼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일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크기가 광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필요할 텐데, 이때 충분히 떼어낼 수 있다면은요, 그 광자 하나당 광전자 한 개가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때 에너지가 큰 광자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광전자는 많이 튀어나올 것이고, 반대로 에너지가 큰 광자들이 적게 떨어진다면은 광전자도 적게 튀어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리 많은 광자들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크기가 작다면 광전자가 안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광자의 수가 아무리 적어도 그 광자의 에너지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요, 광전자 하나를 충분히 떼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시간 지연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한계 진동수라고 해서 F0라고 하는 값이 나와 있거든요. 광전 효과를 일으키는 최소한의 빛의 세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검전기에다가 빛을 쪼여줄 거예요. 근데 뭐 검전기를 특별히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금속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빛을 쪼여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때 진동수를 조절한다는 것은요,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동의 진동수를 변화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진동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빛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 즉 광자의 진동수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작은 진동수부터 큰 진동수로 점점 키워가다 보면은 이때 광자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에 따라 결과적으로 광자의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알겠어? 이때 이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크게 본다면은 빛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에너지는 광자 하나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근데 약한 진동수부터 점차 진동수를 키워나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전자들이 튀어나오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전자들이 탁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전자가 튀어나올 때 그 광자, 빛의 진동수를 우리가 F0라고 쓴 다음에 한계 진동수라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계 진동수는 금속판마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속판마다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크기가 조금씩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른 에너지들이 있을 때 최소한 전자를 떼어낼 수 있는 빛의 진동수가 바로 한계 진동수라 이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한계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빛의 진동수, 광자의 진동수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지만 각각의 금속들마다 한계 진동수가 정해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때 그 아래로 내려가서 광전효과와 빛의 세기 관계를 살펴봤을 때 빛의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보다 클 때가 있습니다. 맞죠? 그게 지금 첫 번째 조건이 우리가 빛을 비춰 주었을 때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금속판에 정해져 있는 한계 진동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진동수 관계에서 빛의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보다 더 크다라면 당연히 이때는 전자 튀어나와야 안 튀어나와요?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광전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반대로 빛의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보다 작다면 그때는 광전 효과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난다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광전 효과는 입자성이에요. 알았어? 근데 이때 센 빛과 약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광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 크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야. 알았니? 오로지 뭐랑만 관련이 있다? 광자의 수랑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자의 수가 많건 적건 그거는 광전 효과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거지.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한계 진동수보다 크냐 작냐 거기에 따라서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광전 효과에서 광전 한계랑 광전자 한계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 광전 한계 에너지가 아무리 커도 광전자 한계밖에 대응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떤 빛의 진동수가 F가 만일 한계 진동수보다 클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전자들이 튀어나옵니다. 맞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센 빛을 비춰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센 빛에 광자가 총 10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전자들이 튀어나올 때 그 광전자의 수는 몇 개? 그렇죠. 1000개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약한 빛을 비춰주면은 이때 광자의 수가 예를 들어서 100개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이때는 광전자 수가 몇 개가 튀어나온다는 거야? 100개밖에 안 튀어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때 아무리 광자 하나가 에너지가 크다고 하더라도 광전자 두 개를 떼어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자 하나에 광전자 하나가 대응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재 내용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두 번째, 광전효과와 빛의 세기와의 관계. 자, 빛의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보다 클 때 세기가 강한 빛을 비출 때 튀어나가는 광전자의 수가 많아서 광전류의 세기가 증가했고, 세기가 약한 빛을 비출 땐 튀어나가는 광전자의 수가 적어서 광전류의 세기가 감소했다.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무조건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센 빛을 비춰주게 되면 광자의 수가 많은 거니까 그만큼 튀어나가는 광전자의 수가 많겠죠. 광전자의 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광전류가 세게 흐르겠지. 반대로 약한 빛을 비춰주었을 때도 전자는 튀어나갑니다. 대신에 광자의 수가 적으니까 튀어나가는 광전자의 수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광전류의 세기도 약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빛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보다 크다면은 광전 효과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아래 두 번째, 빛의 진동수가 한계 진동보다 작을 때는요, 빛의 세기에 관계없이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광자들의 수가 많아도 그 광자 하나가 광전자 하나를 떼어낼 수 없다면은요, 오케이? 여러 개의 광자가 하나의 광전자를 떼어내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아서 절대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광전 효과에 관련된 기본 개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광전 효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요, 세 번째,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측정 실험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제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광전관이라고 하는 것 안쪽에 전자가 방출되는 금속 면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 그림을 조금만 간단하게 좀 그려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금속판이 있습니다. 오케이? 금속판이 있고요. 이 앞쪽에는 금속판에서 튀어나오는 전자들을 받아주는 장소가 있어요. 알겠죠? 이거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빛을 비춰주는 거야. 빛을 비춰줍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튀어나와요?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겠죠?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그 광전자들을 모아주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전자들이요, 실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평행하게만 진행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방향으로 다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광전 효과가 일어났을 때 그 전자들이 튀어나오는 개수에 따라 광전류의 세기가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전자를 모아주는 판으로 전자가 모여져야지만이 결과적으로는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에 따른 광전류의 세기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자들이 모든 방향으로 다 튀어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모아지는 전자들은 튀어나오는 전자의 일부만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전자들을 모아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전원장치를 연결을 할 거예요. 전원장치를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전자들을 모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 판은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어떤 극으로 연결돼야 되겠니? 플러스 극으로 연결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원장치에도 요렇게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튀어나가는 전자들도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올 거고, 요렇게 오는 녀석들도 이렇게 끌려오겠죠. 그래서 최대한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는 전자 없이 최대한 모을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검유계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전류의 방향과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자들이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이쪽 방향으로 지금 지나가서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테니까 검유계에서 측정되는 전류의 방향은 당연히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광전류가 흐르겠죠? 그리고 그 세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광전 효과가 일어났을 때 그 튀어나오는 전자들의 수에 따른 광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결정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런데 앞서 우리가 광자가 금속판에 충돌을 했을 때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가지고 광전자를 떼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즉 진동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전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안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지? 그런데 우리가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할 때 이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 파동에서도 나왔던 빛의 에너지 크기를 계산하는 과정,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 상수,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한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빛이 가지고 있는,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요만큼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금속판에서 전자를 떼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금속판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크기도 진동수로 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지? 오케이? 그랬을 때 그 에너지를 우리가 W라고 적은 다음에 읽을 때는 일함수라고 읽습니다. 일함수. 알겠어? 이때 이름에 함수 들어가 있다고 해서 수학의 함수가 아니야. 알았니? 그냥 일함수입니다. 알겠어? 저 일함수가 금속판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역시 어느 정도의 진동수에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진동수랑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금속판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최소한의 진동수를 우리가 한계 진동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함수는 한계 진동수에 비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한계 진동수가 일함수라고 하는 값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는 금속판의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왜냐면 어차피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일함수만큼 된다면 전자가 떼어질 거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그때 일함수를 W는 역시 플랑크 상수 하에다가 뭘 곱하면 돼? 한계 진동수를 곱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광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크기는 하 진동수입니다. 됐니? 근데 금속판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일함수, 그리고 일함수는 결과적으로 하 F0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그럼 아까 우리 진동수랑 한계 진동수의 관계를 봤죠? 그지? 그러면은 전자가 튀어나오려면은 이번에는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크기, 즉 에너지 크기가 하 F이고요. 그 다음에 금속판에 정해져 있는 일함수 크기가 하 F0일 때, 오케이? 그렇다면은 이때 요 하 F가 더 클 때, 하 F가 더 클 때 이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럼 반대로 하 F보다 일함수 하 F0가 더 크다면은 광전 효과 일어나 안 일어나?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봐봐요. 결과적으로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이유는 광자가 에너지를 공급했기 때문이지. 맞지? 그런데 이때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면은요, 전자는 좋든 싫든 간에 속력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보통 질량을 가진 물체가
속력을 가지게 되면은 역시 에너지를 가져버리게 되거든요. 맞지?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잖아. 기억나지? 즉 광전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그에 따라 광전자의 속력에 따른 운동 에너지가 생겨버립니다. 운동 에너지. 이해가 돼? 그럼 그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될까? 2분의 1 m v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광자가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광전자를 떼어내는데 일함수만큼 에너지를 써버리거든요. 맞죠? 그러면 만일 에너지가 남았을 때 그 남는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리는 걸까?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일부를 일함수로 썼어. 근데 에너지가 남았어.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겠지. 알았니? 왜냐하면은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에 따라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에너지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응 전에 가지고 있던 광자의 전체 에너지가 나중에는 광전자를 떼어내고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각각 광자의 에너지 크기랑 광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했던 일함수랑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두 개를 더한 것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크기 E예요. 그지? E는 광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일함수 W만큼, 거기에다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그거 더한 것만큼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다시 공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때 요거 광자의 에너지입니다.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광자 에너지 크기는 어떻게 계산해? 하 Fg. 그리고 일함수 크기는 얼마야? 하 F0지. 운동 에너지 어떻게 계산해?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가지고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 앞서서 봤었던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하고 정리해보면은 2분의 1 mv의 제곱은 하고 정리를 해보면은 하 F0 넘기면 되죠. 하 F에서 하 F0를 뺀 것.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될지, 어차피 전자의 질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따라서 속력이 얼마가 될 때까지, 속력이 얼마가 될지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문제상에서는요, 이런 속력을 계산하는 과정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공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일로 와서 똑같은 그림 장비를 다시 한번 실험 장치를 다시 그려보죠. 금속판이 있고요. 앞쪽에 전자들을 모아주는 장비가 있고 여기에 전원 장치를 연결할 겁니다. 그런데 앞서 이 각각의 금속판이 가지고 있는 일함수의 크기가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이 일함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결과적으로 튀어나오는 전자들의, 그러니까 빛을 비춰두는데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야. 광전 효과가 일어났을 때 그 전자들이 튀어나오는 속력을 알고 그때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알고 있다면은,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다면은요, 그에 따라 비춰주고 있는 빛의 에너지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럼 그 에너지를 안다는 것은 빛의 진동수도 알 수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진동수를 계산하고자 할 때 요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똑같은 실험 장치에서 아까 전자를 모아주는 판 쪽은 무슨 극을 연결했죠? 플러스 극.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로 연결했죠. 그래야지만 전자가 모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전압을 걸었을 때를 우리가 역전압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가 돼버리지. 그러면은 전자들이 튀어나왔을 때 전자와 요 판 사이에서 서로 간에 청력이 발생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오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이때 요 금속판을 모아주는 판이, 광전자를 모아주는 판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얘네들이 하나도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 왜냐하면은 빛을 비춰주게 되면은
그 빛의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튀어나가는 속력이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속력이 생겼을 때 그 속력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생겨버린다면은 얘가 청력으로 밀었을 때, 알았니? 오지마! 하면서 밀었을 때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속력에 의한 에너지 크기가 크다면은요,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마이너스를 걸었을 때 요렇게 튀어나가는 전자들도 생기겠죠. 오케이? 하지만 아직까지 마이너스의 전압이 약할 때는요, 광전자들이 밀고 들어가 버려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광전류가 측정이 되겠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이때 역전압의 크기를 점차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점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부분이 점점 마이너스의 힘이 강해질 때, 마이너스의 힘이 점점 강해질 때는 튀어나오는 전자들 중에서 요 판에 도착하는 전자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 거거든요. 점점 세게 밀어버리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의 전자도 도착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생겨버릴 겁니다. 그죠? 그럼 이때 검유계 같은 이런 전류를 측정하는 장비의 전류의 세기가 얼마가 되죠? 0이 돼버리겠지. 맞지? 그랬을 때까지 키워준 요 역전압을 우리가 정지전압 또는 저지전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이랬을 때 그래프를 하나 그려가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요 그래프 잘 보세요.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은 요 그래프 보세요. 지금 현재 X축은 전압입니다. 그리고 Y축은 광전류예요. 광전류의 세기입니다. 여기는 0이고요. 알았어? 자,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은 지금 현재 전압이 0인 상태입니다. 자, 여기를 다시 보세요. 알았어? 전원장치를 연결하지 않고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이때 분명히 빛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광전자들이 있을 때 그 광전자 중에 일부는 여기로 모이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당연히 광전류가 측정이 될 겁니다. 이해되죠? 이때 튀어나오는 전자들이 모두 이쪽으로 모이진 않겠지만 최소한 이쪽으로 모이는 녀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광전류가 측정이 되겠지. 예를 들어 여기 정도라고 하자. 알았어? 근데 이제는 플러스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줄 거예요. 플러스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플러스의 힘이 점차 강해질수록 그만큼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는 전자들이 안쪽 판으로 모이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점점 전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광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커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커지지 못하고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전자들은 빛을 얼마만큼 비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튀어나오는 전자의 수가 정해집니다. 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빛의 세기는 광전자의 수랑 광자의 수랑 광전자의 수가 같다 그랬잖아요. 이때 빛의 세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지금 현재 빛을 비춰준다면요, 떨어지는 광자의 수가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도 일정할 테니까 아무리 전자들을 모아봤자 더 이상 어느 정도 정해진 값 이상으로 광전자의 수가 늘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그래프에서 광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광전자의 수를 측정한다는 거지. 맞지? 근데 광전자의 수는 뭐예요? 곧 광자의 수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 광자의 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다시 빛의 세기와도 관련이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빛을 비춰줄 때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 그래프까지 이해됐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그래프. 이번에는 전압을 마이너스로 걸 거예요. 거꾸로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이 역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튀어나오는 전자들이 일부가 도착하지 못하겠죠.
전압을 전혀 걸지 않았을 때보다 더 적게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 광전류의 세기가 점차 약해지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계속해서 역전압을 키워보다 보면은 계속해서 수가 줄어들다가 언젠가는 0이 되는 그 순간이 생길 거거든요. 맞지? 그랬을 때 바로 요 지점에 걸어줬던 그 전압, 마이너스 V의 전압을 우리가 정지 전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런데 이 정지 전압, 마이너스 V의 정지 전압이 결과적으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비례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랑 비례한다고. 생각해봐. 전자들이 빠르게 튀어나와서 운동 에너지가 크다면 밀어주는 힘도 커야 되겠죠. 반대로 튀어나오는 속력이 작아가지고 운동 에너지 작다면 조금만 밀어줘도 안 도착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요 정지전압의 크기가 결과적으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랑 비례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보면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때 요렇게 정상적인 전압을 걸어줬을 때 광전류의 세기가 커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판에 전자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더 이상 일정하게 광전류가 커지지 않는 그 순간은 바로 모을 수 있을 만큼의 최대의 전자를 모았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반대로 역전압을 걸어줬을 때 광전류의 크기가 줄어드는 이유는 마이너스 전압을 걸었기 때문에 전자들이 점점 못 모이는 거고, 그러다가 전혀 광전류가 측정되지 않는 0이 되는 그 순간은 하나의 전자도 못 오는 순간, 즉 지금 현재 역전압으로 밀어주고 있는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같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나도 도착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우리 교재를 보도록 할게요. 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측정 실험에서 광전관에 걸린 음극의 역방향 전압 V를 서서히 증가시키면 하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그림 그려줬던 요거죠. 여기다가 뭘 걸어줘?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다가 플러스를 걸어주는 거죠. 맞지?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야. 이렇게 이제 걸어주게 되면은 이쪽에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버릴 겁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증가시키면 양극에 도달하는 광전자의 수가 점점 감소하여. 여기서 양극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어? 오케이? 전자 모아주는 판. 그랬을 때 그 수가 감소하여 광전류가 0이 됩니다. 이때 역방향의 전압의 크기를 V0, 정지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때 광전류가 0이 될 때 광전자가 가진 최대 운동 에너지와 역방향, 역전압, 정지전압 V0 사이에서는 항상 E는 2분의 1 MV의 제곱이 이 V0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고 이 식으로부터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맞지?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다시 여기 봐. 정지전압이랑 뭐가 비례한다고?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비례해. 그랬을 때 이때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얘가 정지전압 V0랑 비례하는 거야. 알았니? 그런데 이때 우리 얘는 전자 하나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전자. 알았니? 그랬을 때 전자가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질량 같은 것들을 우리가 E라고 적은 다음에, 알겠니? 이것을 일렉트로닉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비례한다라는 걸 같다라고 놓을 때 2분의 1 MV의 제곱은 일렉트릭 볼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거는 정지전압의 크기랑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지전압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광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어떻다?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림 밑에 보면은 전자 볼트라고 돼 있죠. 읽을 때 일렉트릭 볼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전이차가 1볼트인 두 전압 사이에서 전자 또는 양성자 한 개가 갖는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1 일렉트릭 볼트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럼에다가 1볼트를 곱한 것,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겠나요? 이게 E라고 하는 게 전자가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전하량이 정해져 있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롬이라고 하는 값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대입을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찌됐건 정지 전압의 크기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랑 비례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를 보세요. 두 개의 그래프는 선생님이 앞서 그려드렸던 그래프에 두 개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첫 번째 그래프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보세요. 자, 지금 현재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지금 각각 빛을 표현을 해놨어요.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광전류의 색입니다. 그런데 잘 봐봐요. 정상적인 전압을 걸어주었을 때 전류의 크기가 둘 다 증가하다가 최대의 전류 세기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때 그 전류의 세기가 어때요? 같지? 맞지? 그러면은 이때 최대 광전류의 세기가 동일하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최대 광전류의 세기가 동일하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래.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가 같다라는 이야기지. 알겠니? 그 말은 얘가 뭐랑 똑같다라는 거야? 광자의 수도 같다라는 이야기지. 이해가 돼? 그 말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금속판에 비춰주는 빛의 세기가 어떻다? 빛의 세기가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니? 지금 이 실험은 동일한 금속판에서 두 개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실험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금속판이라면은 이람수가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알겠어? 그랬을 때 어찌됐건 두 빛은 광전류의 세기가 최대점이 됐을 때 그 전류의 세기가 같은 것으로 모아서는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비춰주고 있는 광자의 수도 같다라는 이야기고, 따라서 빛의 세기는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대신에 뭐가 달라? 얘는 여기가 지금 현재 정지전압이야. 맞지? 이걸 V1.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현한 빛은 지금 여기가 V2가 되는 거잖아요. 맞지? 그럼 지금 현재 V1과 V2가 각각의 빛의 정지전압이지. 그랬을 때 V1과 V2의 관계를 비교했을 때 V1의 절대값이 더 크다. 알았니? 그렇다라는 것은 V1의 정지전압이 더 크다. 따라서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운동에너지도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크다? 광전자의 운동에너지 누가 더 크다? 요게 요거보다 크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요걸 2번이라고 합시다. 알았니? 그러면은 1번이 2번보다 정지전압이 크니까 1번이 더 크다. 맞습니까? 다시 우리 아까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하 F라 그랬어요. 맞죠? 그랬을 때 이것은 이람수 하 F0에다가 운동에너지를 더한 것과 같다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좀 전에 동일한 금속판에다가 1번과 2번 빛을 비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는 같아? 이람수는 일정해. 그렇다면은 얘가 일정한 거잖아. 맞지? 그렇다면은 요 운동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하F도 어떻다? 크다. 따라서 1번 빛이 진동수가 큰 빛이고 2번 빛은 진동수가 작은 빛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어? 이해돼? 근데 이때 이 진동수라고 하는 건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진동수가 달라도 광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똑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그 옆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보죠. 이렇게. 알았어? 자, 여기가 지금 1번 빛, 여기가 2번 빛이에요. 자, 여기 봐요. 이것도 동일한 금속판에다가 빛을 비춰줍니다. 동일한 금속판에 빛을 비춰준다면 당연히 뭐는 같아? 이람수는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람수는 같은 빛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뭐가 같아? 정지전압이 같아. 1번 빛과 2번 빛은 둘 다 정지전압이 같거든요. 그럼 뭐도 같아? 광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 똑같은 거지. 그러면은 다시 하 F는 하 F0에다가 운동에너지를 더한 거니까 이람수 똑같아요. 운동에너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요거 어떻다? 동일하다. 맞죠? 그러면은 1번 빛과 2번 빛은 모두 진동수가 같은 빛이에요.
진동수가 같은 빛이라는 것은 파장도 같은 빛이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빛의 색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알았어? 근데 대신에 측정되는 광전류의 최대 세기가 다르죠. 뭔 얘기야? 그렇죠. 광전자의 수가 다르다는 이야기고, 광전자의 수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광자의 수도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빛의 세기도 다르다라는 거잖아. 당연히 광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는 1번이 센 빛이고 2번이 어떤 빛이다? 약한 빛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광전 효과에 관련된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그래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들 다시 좀 정리하고 칠판 정리한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살펴봤고요. 자, 계속 이어서 페이지 112쪽의 아래쪽부터 보시면은요, 광전효과의 실험적 사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광전효과를 실험으로 수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사실들이에요. 아무리 세기가 약한 빛이라도 한 개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쪼이면 광전자는 즉시 방출된다는 것. 이때 파동으로 우리가 진동수의 개념을 설명하면은 말 그대로 센 빛을 비춰줘야 되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광전효과는 입자성에서 아무리 빛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즉 광자의 수가 적더라도 광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즉 광자의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진동수가 크다면 시간 지연 없이 바로 전자들이 튀어나올 거라는 것, 그 이야기죠. 두 번째,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죠? 다만 빛의 진동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것. 그죠? 세 번째, 한 개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서 그래프로 가지고 쭉 살펴보았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넘어가셔서 광전효과와 파동설의 모순을 보시기 바라요. 이게 선생님이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광전효과를 파동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을 때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들이에요. 빛이 파동이라면 빛의 세기가 셀수록 표면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크므로 진동수가 작더라도 빛의 세기가 세기만 하면은 광전자가 방출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진동수가 작으면 빛의 세기가 아무리 강해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했던 거죠. 두 번째, 빛이 파동이라면 세기가 셀수록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었다라는 거. 그지? 이것도 하나의 모순이었고요. 세 번째, 빛이 파동이라면 진동수가 큰 빛이라도 세기가 약하면 전자가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광전자가 방출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즉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빛의 파동설은 모순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광전효과를 빛이 하나의 입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입자라고 하는 개념에 힘을 실어준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입니다. 내용 보도록 할게요. 광량자설은요, 아인슈타인은 빛이 연속적인 파동의 흐름이 아니라 빛의 진동수 F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진 입자의 흐름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 당시에 그 빛의 입자를 우리가 광량자라고 읽었고, 지금 우리는 광량자 또는 광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파동으로 설명을 했을 때 센 빛과 약한 빛은 그 빛의 진동수가 큰 빛, 작은 빛 이렇게 구별을 했었지만, 우리가 광량자설에서, 그러니까 입자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빛의 세기는 뭐랑 관계가 있다? 광자의 수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지? 자, 그리고 그때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 빛의 에너지죠. 빛의 에너지. 이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광자 하나하나의 에너지예요. 광자 하나의 에너지. 그것은 뭐에 비례한다? 진동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광량자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광량자의 에너지와 운동량에 관계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앞서 공식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하에다가 진동수 F를 곱한다. 이렇게 해서 썼죠. 맞지? 근데 어차피 빛의 속력은 광속 C로 일정하고요. 이때 파동에서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 람다가
결과적으로 광속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진동수는 하고 정리해보면은 하 람다분의 C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물리에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운단 말이에요. 맞죠?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P는 MV거든요. 맞죠? 이때 결과적으로 이것을 운동량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그 운동량은 결과적으로 P, C로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알겠니?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PC라고 하는 게 운동량에다가 광속을 곱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지? 운동량에다가 광속을 곱한다. 그러니까 이 식을 만들어낸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새롭게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함수 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함수는 금속판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표현한다고 했었죠? 맞지? 그래서 앞서 이 에너지에다가 진동수 대신에 한 개 진동수만 넣어주시면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이함수는 하 F0, 그렇다면은 이것도 하 람다 제로분의 C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때 요것을 우리가 한 개 진동수라고 읽는다면은 요거는 뭐라고 읽으면 돼요? 요거는 한 개 파장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밑에 세 번째 보시면 광량자설과 광전효과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광자가 도입이 됩니다. 그죠?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공급이 됐을 때 그 에너지의 크기가 이함수 크기보다 크다면은 광전자는 충분히 밖으로 떼어내진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함수보다 작다면은 광전자가 떼어내지 못하고 그냥 빛은 원래 그냥 에너지 그대로 방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광량자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네 번째,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나와 있네요. 최대 운동 에너지. 자, 이때 선생님이 앞에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했었는데 이때 그 운동 에너지 중에 가장 큰 값만 볼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운동 에너지는 똑같은 금속판에서 똑같은 빛의 세기를 빛을 비춰줬다고 하더라도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들이 출발선상에서 튀어나갔을 때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닥 방해를 받지 않고 튀어나가니까 원래부터 최고 속력으로 튀어나가 볼 수가 있죠.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걸리적거리니까 천천히 튀어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속력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감안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운동 에너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서 최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계산할 거고, 이것은 하 F에서 하 F0를 뺀 것.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뭐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쑥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뒷장 넘어가시면은 하나의 그래프가 또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 그래프도 잘 봐두시기 바라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각각 X축과 Y축에 나타나 있는 물리량 보세요. X축은 진동수입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Y축은 에너지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죠? 이때 이 에너지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자, 어떤 금속판이 있어요. 금속판에다가 빛을 쪼여줄 겁니다. 빛을 쪼여줄 건데 이때 빛의 진동수를 0에서부터 서서히 증가를 시킬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금속판이 가지고 있는 한 개 진동수에 도달했을 때부터 전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때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하지만 이때 한 개 진동수에 해당하는 이함수 값은 항상 일정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은 이때 0에서부터 빛의 진동수를 서서히 증가를 시키다 보면은, 서서히 증기화시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빛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하나의 금속판의 한 개 진동수에 딱 도달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자들이 튀어나와야 안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오지.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될 거란 말이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쭉 이렇게만 위치가 변하는 거죠. 근데 그 한 개 진동수 이상부터는
드디어 에너지가 남으니까 그 남는 에너지가 전부 뭐로 갈까? 그렇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그런데 이때 에너지는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즉 공급하는 에너지는 진동수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할 테지만 이람수 값이 일정하니까. 맞지? 그에 따라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이람수 값을 빼준다면은 그 운동 에너지도 당연히 일정하게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요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요만큼의 진동수의 빛을 비춰주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한 개 진동수보다 비춰주고 있는 진동수 값이 크니까 광전 효과가 일어날 것이고, 이때 광전자들이 튀어나가는 최대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다? 요만큼이다. EK0 뭐 이 정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은 이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뭐냐? 이 기울기는요, 이람수 값입니다. 오케이? 왜냐하면은 기울기가 결과적으로 진동수의 변화분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잖아요. 맞지? 그렇다면은 이 값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 값은 결과적으로 이람수 값에 해당을 해요. 오케이? 아니다 미안하다, 이람수란다. 이람수가 아니고 플랑크 상수 하에 해당을 합니다. 플랑크 상수 하. 알았어? 근데 이 플랑크 상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모든 금속판은 기울기가 모두 일정해요. 알았어? 예를 들어 하나의 금속판이 이런 그래프를 나타낸다면은 뭐 또 하나의 그래프는 예를 들어 한 개 진동수가 여길 때 F0'일 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평행하게. 알았지? 근데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음의 축으로 쭉 연장을 해봤을 때 Y축에 닿는 요 지점이 있겠죠? 맞지? 요 지점을 마이너스 EK0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값, 요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요 기울기가 뭐야? 플랑크 상수 하지? 그렇다면은 이 기울기가 하라면은 요 높이에 해당하는 값은 결과적으로 하 F0를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 이람수 값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야. 알았니? 그 말은 요거 있죠, 요 값의 절대값이 결과적으로 이람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절대 달라지는 거 없어요. 알겠나요? 그래프 절대 달라지는 거 없이 항상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드디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0 이상이 될 때 그 진동수를 뭐라 보면 돼? 한 개 진동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다? 플랑크 상수 하다. 알았니? 그리고 각각의 진동수에서 요 지점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다. 그리고 음의 축으로 연장해서 만나는 요 지점의 에너지 크기의 절대값이 뭐다? 이람수 값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이 그래프는 모두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만일 이런 금속판이 있다면은요, 이 금속판도 쭉 연장을 하면 되겠지? 쭉 연장을 해서 만나는 요 지점이 결과적으로 이람수다. 금속판의 이람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은 요렇게 두 개의 금속판이 있을 때 요만큼의 진동수를 비춰준다면은 이 노란색 그래프에 해당하는 금속은 전자가 튀어나오죠. 광전효과 나타납니다. 하지만 요 하얀색 그래프에 해당하는 금속판은 전자가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안 튀어나오지. 왜? 이람수 크기가 이만큼이니까. 맞지? 여기가 한 개 진동수니까 작잖아요. 그럼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을 겁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프 해석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제로가 왜 그렇게 나와요? 이거? 계산해 보세요. 알았어? 어차피 이거 플랑크 상수 합니다. 그치? 그리고 지금 현재 요 높이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하 F0로 계산할 수 있어요. 알았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요거 하가 뭐야? 이거분의 이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하는 이거분의 이거. 됐어? 그러면 이거는 하고 정리를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렇게 정리되면은 결과적으로 요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니? 이해돼? 그랬을 때 요거 하 F0가 뭐다? 이람수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버리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요 값은 뭐에 해당한다? 이람수에 해당한다. 아예 딱 정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됐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광전효과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예가 무엇이 있는지만 간단히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식물이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하죠. 그랬을 때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합성 과정도 광전 효과와 비슷한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알겠죠? 식물의 엽록소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과 산소로 합성하는 과정인데, 이때 식물의 엽록소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빛 에너지를 얻은 전자가 방출된다는 게 광전 효과랑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를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에 이용을 한다 이거죠. 알겠니? 그래서 광합성도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하나의 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광센서라고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앞에서 다이오드 볼 때 광다이오드라고 하는 거 있었었죠. LED. 그 LED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요. 그지? 각각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의 수랑 양공의 수를 조절해서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광센서는 그거랑 반대입니다. 빛을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비예요. 알았어? 그래서 설명 보면은 빛을 인식하거나 통과한 빛의 양을 감지하는 장치로 인간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광센서는 광다이오드랑은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밑에 광다이오드 있죠. 광다이오드는 반도체의 PN 접합부에 빛을 비추게 되면 광전 효과의 전류가 흐른다. 우리 앞에서 봤던 건 발광다이오드죠. 그지? 그리고 이거는 광다이오드고요. 그러니까 이때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그 빛이 닿은 부분에서 전자가 양공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어지는 것. 알겠니? 이게 광다이오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보시면 태양전지 나와 있죠. 태양전지에다가는 별표를 좀 치시기 바랍니다. 태양전지도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때 태양전지에 빛을 비추면 반도체 내의 전자와 전공이 들뜬 상태가 되어 반도체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표면에 전극을 형성하여 전자를 외부 회로로 흐르게 하면 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림을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다이오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PN 접합부가 있어요. PN 접합부가 있고 위쪽에 뭐가 있어? 위쪽에 무슨 반도체야? N형 반도체지? 맞지? 그리고 얘는 P형 반도체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여기 판 위에서 빛을 비춰주는 거야. 알았니? 여기다가 빛을 쪼여주는 건데, 이때 앞서 설명에 전자와 양공이 모두 들뜬 상태가 된다 그랬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자가 전자들, 가전자 띠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여기가 원자가 띠예요. 알았어? 그리고 여기가 전도띠입니다. 그러면 전자들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들뜬 상태가 되면은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전도띠로 이동하는 거지. 맞지?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은요, 양공은 아래로 내려가는 개념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빛을 받아서 전자와 양공이 모두 들뜬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전자는 어느 방향으로? 위 방향으로. 맞죠? 양공은 어느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흐르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전구 같은 것들 하나 달아놓는 거지.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그지? 반대로 전류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효과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태양전지입니다. 이때 태양전지에서 전자와 양공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전자와 양공이 들뜬 상태가 된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진다라는 개념인데, 들뜬 상태가 된다라는 것은. 근데 전자는 실제로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죠. 하지만 양공이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 빈자리란 말이야. 그 빈자리를 전자가 채워버리는 거니까 양공이 아래로 내려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P형 반도체에 전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P형 반도체에 전자가 없는 게 아니니까 그 전자들이 양공을 채워버리면은 양공이 아래로 내려가는 효과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르면서 전구 같은데 불이 이렇게 딱 켜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태양전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전 효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좀 살펴보았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시면은 페이지 118쪽에 색채 인식과 영상 장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특별히 다룰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갈 때 그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때는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가적인 내용들 한두 개 정도는 더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눈의 구조 그 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하고 세 개 합성 부분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모든 색깔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고 내용들을 정리하시면은 이 부분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광전효과와 광센서까지 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